18세기 영국 최고의 작가 제뮤얼 존슨의 1759년 작품 라셀라스입니다. 라셀라스는 왕자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야기가 작품의 주제인데, 절대적 행복의 환상을 비판하는 풍자적인 내용의 산문입니다. 글은 모두 4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제1장 골짜기에 있는 왕궁. 공상이 속삭이는 소리를 곧이곧대로 들으며 희망의 환영을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이여, 나이를 먹으면 젊은 날의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며 오늘 부족한 것이 내일이 되면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이여, 아비시니아의 왕자 라셀라스에 관한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라. 아비시니아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라셀라스는 대왕의 넷째 아들이었다. 그의 부친은 물의 시조 나일강이 발원하여 흐르는 나라의 군주로서 너그러운 은혜로 하해와 같은 풍요를 쏟아주며 이집트의 수확물을 온 세계 만민의 절반에게 고루 베풀어 나눠주는 훌륭한 황제였다. 열대지방의 군주들 사이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풍습에 따라 라셀라스 왕자는 왕위를 계승할 차례가 되어 보좌에 오를 수 있기 전까지 아비시니아의 다른 왕손들과 함께 외딴 왕궁에 유폐되어 있어야 했다. 고대의 지혜 혹은 방침에 의해 암비시니아 왕자들의 거처로 정해진 장소는 암하라는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의 옛 이름입니다. 암하라 왕국에 있는 한 넓은 골짜기였으니 산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고 산 꼭대기들이 골짜기의 중심부 쪽으로 솟아있는 곳이었다. 이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커다란 바위 아래 뚫린 동굴이었는데, 그것이 자연의 작품인지 인간의 노고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오랫동안 의견이 분분했다. 동굴의 바깥쪽 출입구는 짙게 우거진 나무 숲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골짜기로 향한 입구는 철문으로 닫혀 있었다. 이 철문은 고대의 뛰어난 기술자들이 지어놓은 것으로 기계장치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열거나 닫을 수 없는 참으로 육중한 철문이었다.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산으로부터는 작은 개울들이 흘러내려 골짜기 전체를 녹음으로 가득 채우고 비옥하게 했으며, 골짜기 한가운데 이르러서는 호수를 형성하여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온갖 새들도 천성에 따라 깃을 물에 적시기 위해 거리로 찾아들었다. 이 호수에서 넘치는 물은 한 줄기 강물을 이루어 북쪽 산에 나 있는 어두운 틈새를 통해 흘러 빠져나가서는 무서운 소리를 내며 벼랑을 타고 저 아래로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떨어져 내렸다. 사방의 산비탈마다 나무들이 우거졌고 개울가 둑마다 가지가지 꽃으로 다채로웠으니 바윗돌마다 감도는 풀꽃 향기는 한바탕 바람이 불 때마다 출렁여 흩어졌으며 무르익은 갖가지 과일과 열매가 사시사철 대지 위로 떨어졌다. 풀이나 나무 잎을 뜯어먹는 뭇짐승은 야생이든 길든 것이든 산으로 둘러싸인 이 넓은 터전 안에서 맹수들의 침입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소나 양 따위의 무리가 초원의 풀을 뜯어먹고 다른 쪽에서는 순한 산짐승들이 풀밭에서 뛰어놀았다. 활기찬 새끼 염소가 바윗돌 위를 껑충거리며 뛰어다니고 꽤 많은 원숭이는 나무 사이에서 까불며 장난치고 중후한 코끼리는 그늘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었다. 세상의 온갖 다채로운 것들이 다 함께 갖추어져 있었으니 자연의 축복은 전부 모아들인 반면 자연이 끼치는 해악은 모두 뽑아서 밖으로 던져낸 듯 했다. 이처럼 넓고 풍요로운 골짜기에서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데 부족함이 없었거니와 그 밖에 온갖 재미거리나 호사품이 1년에 한 번씩 황제가 왕손들을 방문할 때마다 더해지곤 했다. 그럴 때면 골짜기의 철문이 음악 소리에 맞추어 열렸고, 여드레의 이 방문 기간 동안에 골짜기의 모든 주민은 바깥과 격리된 삶을 즐겁게 만들고 심심한 마음을 채워주며 따분한 시간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소청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청은 즉시 받아들여졌다. 즐거움을 자아내는 온갖 솜식구들이 불려와서 이 축제 행사를 즐겁게 했는 바, 악사들은 아름다운 화음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고 춤꾼들은 왕자들 앞에서 자신의 몸놀림을 뽐내어 보이면서 자신들도 지극히 행복한 이 낙원에 유폐되어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희망했다. 이는 쾌락과 색다름을 더해줄 만한 재주를 연기해 보인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속세를 떠난 이곳의 삶이 주는 평안하고 즐거운 모습은 참으로 대단하여 그것을 처음 맛보는 사람은 이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언제나 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들어와 철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도 되돌아가는 게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는 결코 바깥에 알려질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해마다 새로운 쾌락을 궁리하면서 골짜기에 갇히려고 경쟁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새로 생겨났다. 골짜기의 왕궁은 호수의 수면보다 30걸음 정도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 왕궁은 많은 저택과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거처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 그 웅장함이나 화려함의 도가 달랐다. 육중한 돌로 된 궁궐의 지붕은 궁형을 이루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하게 굳는 세멘트로 결합되어 있었으며 건물은 몇백 년이 지나도록 수리할 필요도 없이 하지 때의 쏟아지는 폭우와 추분 때의 몰아치는 태풍을 조롱하면서 우뚝 서 있었다. 이 궁궐은 너무나도 넓고 커서 그 내부의 비밀을 맡아 전수하는 몇몇 늙은 관리 외에는 아무도 완전히 알 수가 없었는데 마침 의심 그 자체에 의해 설계된 것처럼 보였다. 모든 방마다 은밀하게 트인 통로가 하나씩 있었고 모든 구역 건물은 위층의 은밀한 회랑이나 아래층 방의 지하 통로 등에 의해 다른 구역의 건물과 통했다. 건물의 기둥 가운데 많은 곳에는 눈에 띄지 않는 구멍이 파여 있었는데 예로부터 군주들이 대를 이어 보물을 안치해 놓은 곳이었다. 왕들은 그 구멍을 대리석으로 막아 놓았으며 왕국의 가장 위급한 상황이 아닌 곳에는 결코 열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둔 보물의 목록은 책에 기록하여 이를 탑 속에 감추어 놓고는 오로지 황제만이 왕세자를 대동하고 그 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제2장 행복의 골짜기에 사는 라셀라스 왕자의 불만. 바로 이러한 곳에서 아비시니아의 왕자와 공주들은 오로지 쾌락과 안식의 달콤한 순환만을 알면서 살았으니 즐거움을 주는 솜씨가 뛰어난 온갖 사람들의 시중을 받았고 감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흡족하게 누렸다. 그들은 향기로운 뜰을 거닐었고 안전한 성체에서 잠을 이루었다. 온갖 방법과 기술이 동원되어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하게 했다. 그들을 가르치는 현인 학자들은 그들에게 바깥 세상의 생활에 대해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들만을 이야기해 주었으며 산 너머에는 불행과 재난만이 가득 찬 곳, 싸움이 늘 들끓고 인간이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곳뿐이라고 설명해 주곤 했다. 지극히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해 매일같이 이 행복의 골짜기를 주제로 하는 노래들이 그들에게 들려졌다. 그리고 그들의 식욕을 돋우기 위해 갖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계속 차려져 나왔고 주연과 환락이 아침 첫 새벽부터 저녁이 끝날 때까지 매시간 벌어지곤 했다. 이러한 방법은 대체로 성공적이어서 거의 모든 왕자들은 골짜기 너머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바람이 전혀 없이 인간이 만든 것이든 자연의 산물이든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다 갖춰져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서 보냈다. 그러고는 이토록 안락한 처소에 들어오지 못한 채 우연의 놀이개가 되어 불행한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불쌍히 여겼다. 이런 마음으로 골짜기의 모든 왕자들은 아침에 눈을 떴고 밤이 되면 서로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그렇지 않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나이 26이 되면서 왕자들의 놀이와 모임에서 빠져나와 홀로 그늘며 조용히 명상하기를 즐기기 시작한 라셀라스 왕자였다. 그는 자주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식탁에 앉아 앞에 차려진 산의 진미를 맛보는 일을 잊었으며 어떤 때는 흥겨운 노래가 한창 연주되는 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급하게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왕자의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린 시종들은 그에게 향락에 대한 애착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고자 애써보았다.
하지만 왕자는 그들의 참견을 무시해버렸고 그들의 권유도 단호히 물리칠 뿐이었다. 그러고는 날마다 개울가의 나무 그늘에 가서 나뭇가지 사이의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흐르는 냇물 속에서 물고기가 장난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는 이내 초원과 사냐 쪽으로 눈길을 던지고 그곳에 가득 찬 무짐승들이 풀을 뜯거나 숲을 속에서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처럼 유별난 행동으로 인해 라셀라스 왕자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되었다. 왕자와 전에 즐겁게 대화를 나누곤 했던 현인 학자 한 사람이 왕자의 심기가 불편한 원인을 알아내리는 바람으로 살며시 왕자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 라셀라스 왕자는 누군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바위 사이에서 풀을 뜯고 있는 염소들을 얼마 동안 빤히 바라보다가 그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동물로 창조된 여타의 모든 피조물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내 곁을 돌아다니고 있는 짐승들은 모두 나와 똑같은 육체적 욕구를 지니고 있지. 그들은 배가 고프면 풀을 뜯어먹고 목이 마르면 냇물을 마시지. 그리고 그렇게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워지면 만족해서 잠자리에 들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다시 먹이를 찾아 먹고는 편히 만족해야지. 나 역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그들과 마찬가지야. 하지만 나는 갈증과 허기가 채워져도 편하게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야.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뭔가 부족하면 고통을 느끼지. 하지만 짐승들과 달리 나는 배불리 채워져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배부른 뒤의 시간들은 그저 지리하고 우울할 따름이며, 그래서 차라리 배나 다시 어서 고파져서 그것으로라도 내 관심이 자극되기를 갈망할 뿐이야. 저기 있는 저 새들은 열매나 곡식을 쪼아먹고는 숲으로 날아가서 행복한 모습으로 나무가지에 내려앉지. 그러고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연이어 노래를 지저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물론 나도 마찬가지로 리우트를 켜는, 리우트는 기타와 비슷한 모양의 옛날 현악기랍니다. 리우트를 켜는 악사와 소리꾼을 불러낼 수 있어. 하지만 이제까지 나를 즐겁게 했던 소리들이 오늘은 지겨울 뿐이야. 그리고 내일이 되면 더욱더 지겨워질 것이야. 나에게 있는 지각 능력 가운데 합당한 즐거움으로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 하지만 나에게는 기쁘고 즐겁다는 느낌이 없단 말이야. 인간에게는 분명히 여기 이곳에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어떤 감각이 숨겨져 있는 게 틀림없어. 아니면 감각과는 다른 어떤 욕구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이 채워진 뒤에야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임이 틀림없어. 이렇게 말한 뒤 왕자는 고개를 들고 달이 뜨는 것을 보고 왕궁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다. 들판을 지나가다가 주변의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왕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너희들은 행복하구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괴로운 짐이 된 채 이렇게 너희들 사이를 거닐고 있는 나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겠구나. 하지만 그대 온순한 존재들이여, 나 또한 너희들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는단다. 너희가 누리는 것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지. 물론 너희들에게는 없는 번민이 나에겐 많이 있다.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도 나는 고통을 당할까 미리 두려워하며, 때로는 지나간 기쁜 일들을 떠올리고는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하거든. 그리고 때로는 나쁜 일들은 미리 예상하고서 화들짝 놀라기도 하지. 분명코 신은 공평하신 섭리로 각자에게 그 나름의 합당한 고통과 즐거움을 균형 있게 베풀어 주신 것이로다. 이와 같은 말로 왕자는 마음을 달래면서 귀갓길을 계속했는데, 목소리는 구슬픈 의조를 띠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자신의 통찰에 약간의 자기만족을 느끼는 한편 인간의 삶이 지닌 불행에 대해 약간의 위안을 받은 듯한 표정이 드러나 있었다. 이 위안은 자신이 섬세하고 사려 깊은 느낌과 생각을 품었으며 인생의 불행에 대해 웅변적으로 탄식했다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왕자는 유쾌한 기분으로 그날 저녁의 오락에 참여하였고 모두들 왕자의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제3장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 왕자의 마음의 병을 이제 알았노라고 생각한 늙은 선생은 중언으로서 그 병을 고쳐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다음날 자청하여 왕자와 면담할 기회를 구했다. 그러나 왕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지적인 능력이 다 쇠한 사람으로 여겨왔던지라 면담을 허락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다. 무슨 까닭으로 이 노인은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일까? 도대체 나를 좀 내버려 둘 수 없단 말인가? 오직 처음 들었을 때만 즐거웠던 그의 설교. 그래서 다시 즐겁게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 잊어버려야만 하는 그 설교를 내가 좀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말이야. 왕자는 혼자 이렇게 말하고서 숲속으로 걸어갔으며 곧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는 여느 때와 같이 사색에 잠기고자 했다. 그런데 생각의 윤곽이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왕자는 그 늙은 선생이 자기를 따라와 곁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처음 한순간 왕자는 짜증스러운 마음에 재빨리 다른 데로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자신이 한때 존경했었고 또 아직도 꽤 좋아하고 있는 편인 선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왕자는 그를 초청하여 자신과 함께 개울가 두귀에 앉도록 했다. 이렇게 왕자의 권유를 받은 늙은 선생은 최근 왕자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왕자가 왜 그리 자주 왕궁의 활락을 버리고 고독과 한적함을 즐겨 찾는지 물었다. 왕자가 대답했다. 내가 활락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은 활락이 나에게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독을 찾는 까닭은 내가 불행하기 때문이며 또 그런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망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왕자님, 현인 학자가 말했다. 이 행복의 골짜기에서 불행하다는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은 왕자님이 처음이십니다. 바라옵건대 왕자님의 불평에는 아무런 현실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납득시켜 드리고자 하나이다. 왕자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아비시니아의 황제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소유하며 살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힘들게 견디며 노동을 하거나 두려워하며 위험을 무릅써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곳에는 그런 노동이나 위험을 통해 마련하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든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고 왕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중 갖춰지지 않는 게 무엇가 있나 한번 말씀해 보옵소서. 당연히 왕자님께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하실 터인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왕자님께서는 불행하신 것입니까? 왕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는 것, 아니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 모른다는 것, 바로 그것이 내 불만의 원인입니다. 만약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안다면 나에게는 무언가 바라는 대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 바람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자극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저 태양이 서산을 향해 왜 그토록 느리게 움직여 가는지 두틀거리지도 않을 것이며 날이 밝을 때 잠자는 동안 잊었던 나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다시 생각하며 비탄에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새끼 염소나 어린 양들이 서로 뒤쫓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나에게도 무언가 추구하여 쫓을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상상에 빠지곤 한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그저 똑같이 되풀이되면서 오직 지루함만 점점 커질 뿐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어렸을 때처럼, 즉 자연이 아직 새롭게 느껴지고 매 순간마다 전해보지 못한 것이 눈앞에 펼쳐지던 그 어린 시절처럼 하루하루가 짧고 아쉽게 여겨질 수 있는지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께서 어디 한번 일러줘 보십시오. 나는 이미 너무나 많은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부디 뭔가 새롭게 소망할 만한 것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늙은 선생은 이 새로운 종류의 고뇌에 놀라워하기만 했을 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게 내키지 않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왕자님께서 바깥 생활의 불행을 직접 눈으로 보신 적이 있었다면 왕자님의 지금 처지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실 것이옵니다만. 왕자가 부뜩 말을 받았다. 방금 선생님께서 내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바깥 세상의 불행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즉 이제부터 나는 세상의 불행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4장 왕자의 수심과 사색은 그치지 않다. 이때 마침 식사 시간을 알리는 음악 소리가 들려와서 두 사람의 대화는 끝이 났다. 늙은 선생은 왕자를 설득하려다가 오히려 막고자 했던 결과만 나왔다는 것을 알고는 몹시 불만스러운 마음이 되어 돌아갔다. 하지만 인생의 말년에는
부끄러움이나 슬픔 따위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 법이다. 그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미 오랫동안 견디며 살아왔던지라 이제는 쉽게 견뎌낼 수 있게 된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덧 남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나이에 접어들었음을 알고 우리도 남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된 탓이기도 하며, 또는 머지않아 죽음의 손길을 맞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알고 있는 마당에 이런저런 고통점은 이제 그다지 아랑곳하지 않게 된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시야가 한층 넓은 경지로 뻗치게 된 왕자는 흥분된 감정을 그렇게 금방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여태까지 그는 자연히 기약한 인생의 길이를 생각할 때마다 끔찍해하곤 했는데, 이는 그 긴 세월을 참고 견뎌낼 일이 심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의 젊음을 기뻐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음속에 비쳐 날아든 이 희망의 첫 빛살로 왕자의 뺨에는 젊음의 기운이 새로이 불타올랐고 눈에는 반짝이는 광채가 곱으로 빛났다. 비록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세워놓은 바가 없을지라도 무언가 하고자 하는 열정의 불길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왕자는 이제 더 이상 침울해하지도 남과 어울리기를 꺼려하지도 않게 되었다. 반대로 그는 자신을 은밀하게 감추어둔 행복의 주인으로 여기고 이것을 남몰래 간직해야만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락거리를 도모하는 온갖 일마다 열심인 척하였고, 그 자신은 지겹게 여기는 삶의 처지를 다른 사람들은 만족스럽게 여기도록 만들려고 애썼다. 하지만 즐거운 일들이 쉴 새 없이 벌어지거나 계속 이어질 수는 결코 없는 법이니 나날의 생활에는 별다른 열중하는 일이 없는 때도 많았다. 따라서 밤이든 낮이든 왕자가 남의 여심을 받지 않고 홀로 생각에 잠겨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있었다. 이제 왕자에게 삶의 무거운 고뇌는 한결 가벼워졌다. 왕자는 모임 따위에 열심히 나가 참여하였는 바 그렇게 자주 참석해 주는 것이 자신의 뜻한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고는 무리를 떠나 혼자만 있는 곳을 기쁜 마음으로 찾곤 했으니 그것은 이제 그에게 생각의 주제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왕자가 즐겨하는 생각은 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깥 세상이 어떤 것인지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일이었는데, 자신을 이런저런 상황에 처하게 해보거나 상상으로 꾸민 고난과 시련에 휘말려 보게 하기도 하고 거칠고 격정에 찬 모험에 빠져보게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왕자의 이런 공상은 언제나 그의 자유로운 마음씨로 인하여 결국에 가서는 고난을 덮어주고 거짓이나 사기를 밝혀내며 부당한 억압을 쫓아 물리치고 행복을 널리 베풀어주는 식으로 끝났다. 이런 식으로 라셀라스 왕자의 인생에서 20달의 세월이 흘러갔다. 왕자는 분주한 공상을 펼치는 일에 너무도 깊이 열중하여 자신의 고립된 현실적 처지를 망각했으며 끊임없이 인간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상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데 몰두하느라 자신이 과연 어떻게 모든 수단을 써서 인간 세상으로 섞여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잊어버렸다. 어느 날 왕자는 개울가 두귀에 앉아서 고아가 된 한 처녀가 파렴치한 연인에게 얼마 안 되는 유산을 몽땅 빼앗긴 채 달아나는 그의 뒤를 향해 부디 마음을 돌이키고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울며 외치는 모습을 상상으로 꾸며 떠올렸다. 그런데 상상 속의 광경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은지라 왕자는 그 아가씨를 도우려고 벌떡 일어나더니 상상 속의 그 약탈자를 실제로 뒤쫓아 붙잡기 위해 온 열성을 다해 앞으로 달려나갔다. 죄를 짓고 달아나는 발걸음은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 빨라지는 것이 당연한 법이다. 따라서 아무리 힘껏 애써도 라셀라스는 그 도망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빠르기로 안되면 버티기라도 이겨내어 그 작자를 마침내 지쳐 쓰러지게 만들 작정으로 왕자는 계속 몰아붙였는데, 그러기를 산기슭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까지 하였다. 이곳에서 왕자는 문득 정신을 차렸고 이내 쓸데없이 격렬하게 날뛴 자신에 대해 미소를 짓고 말았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 산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운명의 장애물,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진정한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덕행도 실천하지 못하는구나.
나의 삶을 제한하는 저 경계 너머로 내 희망과 소원을 띄워 날려보낸 지가 그 얼마인데 여태껏 나는 이곳을 넘어보려는 시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더란 말인가. 이런 반성이 호련 마음을 때리면서 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상념에 잠겼다. 그러고는 자신의 갇힌 삶에서 탈출하고자 처음 결심한 이래 태양이 머리 위로 1년의 행로를 2번이나 마치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다. 왕자는 전에 결코 겪어본 적이 없는 깊은 회한에 사로잡혔다. 해 아래 보면 그동안 해볼 수 있었음직한 것들이 참으로 많았을 터인데 세월만 보내고 현실로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왕자는 20개월이라는 기간을 인생의 생애에 견주어 생각해보며 혼자 말했다. 인간의 생애 가운데 어린 아이 때의 철모르는 시기와 늙어서 노망든 시기에 계산해서 빼야 할 것이야. 노망든 시기는 계산해서 빼야 할 것이야. 사람이란 한참 자라난 뒤라야 비로소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법이고 또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곧 활동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거든. 그러니 인간은 정말로 살아있다고 칠 수 있는 기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건대 한 40년 정도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40년이란 세월의 24분의 1을 나는 부질없는 사색에 잠긴 채 흘려 보내고 만 것이야. 허비해버린 이 세월은 나에게 분명 주어진 시간이었어. 왜냐하면 내가 그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하지만 앞으로 올 20달의 세월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연 나한테 틀림없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 어느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은 왕자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사무쳤고 한참 지난 뒤에야 왕자는 체념하면서 자신을 용납할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20달 전까지의 내 지난 인생이 낭비된 것은 조상들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정책 그리고 이 나라의 터무니없는 제도 탓이었어.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혐오스러운 마음은 들지언정 후회의 자책감은 없어. 하지만 새로운 빛이 내 영혼에 비춰들었던 이후, 즉 내가 진정한 행복에 대한 구상을 갖게 되었던 이후의 지난 날들이 허비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탓이야.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시간을 나는 그저 낭비해버리고 만 것이지. 그러니까 20달 동안 나는 매일같이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멍청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새들은 제 어미의 둥지를 떠나서 숲과 하늘로 날아가 깃을 들였고 새끼 염소도 어미의 젖을 떼고 바위에 오르는 법을 점차 깨우치며 독립된 생활을 찾아갔어. 오직 나만이 아무런 진보를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무기력하고 무지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 뿐이야. 하늘에 뜬 달도 20분도 넘게 차고 이울면서 나에게 흘러가는 삶의 시간을 알려주었고 시냇물은 내 발치에서 힘차게 소리되어 흐르며 나의 나태함을 꾸짖었어. 하지만 나는 땅이 보여준 본보기에도 하늘이 가르쳐준 교훈에도 모두 무관심한 채 그저 주저앉아 상상의 향연에만 흠뻑 취해 있었던 거야. 그렇게 20달이라는 세월을 보내버리고 말았으니 어느 누가 이것을 돌려놓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슬픈 상념은 왕자의 마음을 꽉 붙들고 좀처럼 놔주지 않았는데 넉 달이 지났어야 비로소 왕자는 쓸모없는 다짐 따위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왕자의 이 각성은 한 시녀가 하는 말을 우연히 엿듣게 됨으로써 한층 더 적극적인 실천의 의지로 바뀌었다. 그 시녀는 실수로 사기 찻잔 하나를 깨뜨렸는데 이에 대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후회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라고 말한 것이었다. 시녀의 말은 분명한 이치였다. 라셀라스는 진작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신을 책망했다. 유익한 깨달음의 실마리는 우연히 포착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 흔히 사람의 마음은 멀리 바라보는 데만 급급하고 열중하느라 정작 바로 눈앞에 드러나 있는 진리를 간파하곤 한다는 사실을 왕자는 미처 깨닫거나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왕자는 쓸데없이 후회만 거듭했던 자신을 몇 시간 동안 뉘우치고 그 후로는 온 마음을 기울여 행복의 골짜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수단을 찾아내는 일에 몰두했다. 제5장 왕자는 탈출을 궁리하다. 그런데 왕자는 어떤 일을 실현된 것으로 가정해보기는 매우 쉽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여 성취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그는 이제껏 뚫린 적이 없는 자연의 장벽과 누구든 일단 들어서면 결코 다시 나갈 수 없는 철문에 의해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왕자는 쇠창살 안에 갇힌 독수리처럼 안달이 났다. 몇 주 동안 그는 계속 이산저산을 오르내리면서 혹시 수풀에 가려진 무슨 구멍이나 틈새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았지만 산꼭대기가 모두 가파르게 솟아있어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발견했을 따름이었다. 철문으로 말하자면 그걸 열고 나간다는 것 역시 전혀 가망이 없었다. 가능한 모든 기술력이 동원된 장건장치가 있을 뿐 아니라 보초가 항상 번갈아가며 지키고 있고 또 골짜기의 모든 거주자들이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왕자는 호수의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인 동굴을 살펴보았다. 햇빛이 동굴 입구를 강하게 비추고 있을 때 한번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왕자는 동굴이 울퉁불퉁한 바위들로 가득 차서 비록 물은 그 사이에 수많은 좁은 틈새를 통해 흘러갈 수 있어도 고체로 된 것은 그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왕자는 낙심하여 풀이 죽은 채 돌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희망이라는 축복을 알고 있었기에 왕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보람없이 여기저기 찾고 살피는 가운데 10달이 지나갔다. 그러나 왕자는 그 기간을 즐거운 기분으로 보냈다. 아침이면 그는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일어났고 저녁이면 자신의 부지런함을 칭찬했으며 밤에는 고단해진 뒤끝이라 고나게 잠을 잤다. 그는 흥미로운 것들을 수없이 많이 발견하면서 힘든 줄도 모른 채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들곤 했다. 그는 동물들의 다양한 본능과 식물의 갖가지 특성들을 분별하여 알게 되었으며 골짜기에 경이로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왕자는 만약 자신이 영영 탈출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골짜기에 가득 찬 이 경이로운 것들을 관조하면서 위안을 얻기로 했다. 비록 탈출에는 실패했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무한한 탐구의 원천을 발견했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왕자가 본래 품었던 호기심이 줄어든 것은 아직 아니었으니 바깥 세상의 사람살이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결심은 여전했다. 그의 소원은 변함이 없었다. 다만 희망이 줄어들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의 장벽을 더 이상 살피지 않았고 찾아내지 못할 틈새나 구멍을 찾고자 새롭게 애쓰지도 않았다. 하지만 왕자는 자신의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어떤 수단이든지 생기는 대로 즉시 놓치지 않고 붙잡겠다고 작정하고 있었다. 제6장 비행기술에 관한 토론. 행복의 골짜기로 꿰어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그곳 주민들의 편의와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일을 맡은 기술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은 기계 역학에 대한 지식으로 유명했다. 실생활용이나 오락용 기계를 많이 발명해낸 그는 물레바퀴를 이용하여 시냇물을 높은 탑으로 끌어올린 뒤 그곳으로부터 왕궁의 모든 주택에 물이 공급되도록 했다. 그리고 왕궁의 정원에는 정자를 지어놓고 인공으로 물을 뿌려 정자 주변의 공기가 항상 시원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그는 또 지체 높은 귀부인들 전용의 작은 숲 한가운데다 여러 개의 선풍기를 설치하여 신선한 공기가 잘 통하게끔 했는데 숲에 흐르는 개울물의 힘을 이용하여 이 선풍기들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했다. 게다가 이 숲에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어떤 것은 살랑거리는 바람에 의해 또 어떤 것은 흐르는 시냇물에 의해 감미로운 선율을 연주하곤 했다. 이 기술자는 이따금씩 라셀라스 왕자의 방문을 받았다. 왕자는 어떤 종류의 지식이든지 배워 알기를 즐겨했는데 그것은 바깥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습득한 그 모든 것을 활용하게 될 날이 언젠가 찾아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왕자는 늘 하던 대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술자를 찾아갔다. 그 기술의 명의는 마침 돛으로 움직이는 마차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왕자는 그것이 평탄한 지면에서는 실행 가능한 구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크게 경탄을 표하면서 어서 빨리 그것이 완성되기를 바랐다. 장인 기술자는 왕자에게서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자 기분이 흐뭇해졌는데 더욱 높이 칭찬받는 영광을 누리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왕자님께 보여드린 것은
기술 과학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가운데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이 배나 마차 따위의 느린 운송수단 대신 날개를 사용하여 한층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즉 우리가 지식을 통해 그 방법을 터득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저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땅 위에서 굼뜨게 기어다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 탓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기술자의 일어남시는 산을 넘으려는 왕자의 갈망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했다. 그간의 기술자가 해낸 것들을 보아온 왕자는 그가 앞으로 더욱 많은 것을 충분히 발명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왕자는 섣불리 희망에 부풀었다가 그에 실망하여 마음 상하지 않도록 먼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왕자는 기술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상상력은 그대의 기술보다 좀 앞서 나간 것 같소. 그대가 방금 나에게 말한 것은 그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기보다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항처럼 들리요. 모든 동물에게는 각기 고유한 활동 영역이 주어져 있는 바, 새들은 하늘을 날도록 되어 있고 인간과 짐승은 땅 위를 다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소? 기술자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도 그런 이치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물에서 짐승은 타고난 재주로 헤엄치고 사람도 기술을 터득하여 수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에서 헤엄칠 수 있다면 하늘을 나는 것도 가망이 없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헤엄친다는 것은 곧 특별히 진하고 밀도 높은 유체 속을 날아다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날아다닌다는 것 역시 결국 특별히 묽고 희박한 유체 속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통과하려는 물질의 밀도와 비중에 따라 우리 몸의 저항력을 조율하여 맞추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만약 공기가 왕자님 몸의 무게를 눌려서 뒤로 밀려 나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기를 연달아 지쳐 계속 충격을 가할 수만 있다면 왕자님께서는 당연히 공기 중에 떠 있게 될 것입니다. 왕자가 말했다. 하지만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만 해도 아주 힘든 일이 아니오. 제 아무리 억센 팔다리를 지닌 사람이라도 금방 지치고 마는데 하물며 허공 속에서 날아다닌다 하면 그 얼마나 더 격렬한 동작을 해야겠어. 또 그렇게 힘들게 날아봤자 결국 헤엄쳐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날개를 달고 날아서 무슨 큰 소용이 있겠소? 왕자의 말에 기술자는 곧 대답했다. 물론 땅에서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힘이 들 것입니다. 몸이 무거운 집올이나 닭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이 날아가 올라감에 따라 지구의 인력과 우리 몸의 중력은 점점 감소될 것이며 마침내는 밑으로 떨어지려는 힘이 사라져서 우리가 쉽게 공중을 떠다닐 수 있는 영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고도 할 필요 없이 오직 앞으로 움직여 나가기만 하면 될 텐데 공기를 아주 살짝 건드려 주기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왕자님께서는 호기심이 아주 대단한 분이시니 철학자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떠다니게 될 때 얼마나 큰 즐거움으로 지상을 내려다볼지 쉽게 상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구의 일주 운동에 따라 같은 위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지상의 풍경과 사람들이 저 아래에서 움직이며 지나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중에 높이 떠서 땅과 바다, 도시와 사막들이 움직이는 광경을 보는 것은 그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끔찍한 전쟁터, 야만인 일이 들끓는 산악지방, 풍요의 기쁨이나 여유로운 평화가 넘치는 비옥한 지역 등을 모두 똑같이 안전하게 떨어진 곳에서 둘러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나일강의 그 모든 수로를 얼마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겠으며, 또 멀리 각 지역을 넘나들며 지구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펼쳐지는 자연의 얼굴을 얼마나 쉽게 살펴볼 수 있겠사옵니까? 왕자가 말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소. 하지만 그렇게 높은 곳에서는 비록 고요하게 내려다보며 사색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숨을 쉴 수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요. 내가 들은 바로는 높은 산 위에서는 호흡하기가 어렵다고 했소. 게다가 그런 산의 벼랑에 올라가면 비록 공기가 극히 희박하여 지구의 인력이 약해질 만큼 아주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이 쉽게 아래로 떨어진다고 들었어.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극히 순식간에 떨어질 위험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오.
기술자가 대답했다. 어떤 일을 실행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모든 장애를 먼저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 일도 시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자님께서 제 계획을 지지해 주신다면 제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한번 최초의 비행을 시도해 볼까 합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날짐승들의 몸체 구조를 잘 살펴보았는데 접혀서 연결된 박쥐의 날개가 사람의 신체에 가장 잘 들어맞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허락만 하신다면 저는 이것을 모형으로 삼아 내일이라도 당장 일을 시작할 것이며 기대하옵건대 1년 정도면 충분히 인간의 악이나 추적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 일을 실행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사온데 그것은 이 기술이 남에게 알려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오직 왕자님과 저만을 위해서 날개를 만들라고 요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라셀라스 왕자가 물었다. 왜 그대는 그토록 유익한 기술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고자 하지 않는 것이요? 어떤 기술이든 세상 전체의 이로움을 위해 발휘되어야 하는 것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살아가고 있는 법. 따라서 누구든지 당연히 자신이 받은 친절에 보답하는 게 도리 아니겠소? 기술자가 대답했다. 이 세상에 덕이 높은 사람들만 살고 있다면야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모든 사람에게 날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못된 자들이 하늘을 날아 선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침략할 수 있게 한다면 선한 사람들의 안전은 어찌 되겠사옵니까? 구름을 뚫고 나라 공격에 오는 군대 앞에서는 아무리 높은 성벽이나 산 또는 깊은 바다가 둘러싸고 있어도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쪽 지방의 야만인 무리가 바람을 타고 떠돌아다니다가 문득 아래에 펼쳐진 비옥한 지역을 보고 막아낼 수 없는 흉포한 힘으로 곧장 내려와 이 나라의 수도를 덮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한 왕자님들의 피난처이자 행복의 처소인 이 골짜기조차도 남쪽 바다 해안에 떼지어 사는 불거숭이 민족들 중의 일부가 하늘에서 날아들어 갑자기 침범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왕자는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그러고는 그 일이 어서 시행되기를 기다렸는데 성공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왕자는 이따금씩 작업장을 방문하여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움직임을 쉽게 만들거나 가벼움과 힘을 결합시키는 여러 가지 기발한 고안들을 눈여겨보았다. 기술자는 날이 갈수록 확신에 차서 자신이 독수리나 매보다 빨리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의 이런 자신감은 전념되어 왕자까지 사로잡게 되었다. 1년이 지난 뒤 마침내 날개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정해진 날 아침에 기술자는 비행할 채비를 갖추고 호숫가의 작은 벼랑 위에 나타났다. 그는 잠시 동안 날개를 풀럭거리며 흔들어서 공기를 모은 다음 곧이어 서 있던 곳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하지만 그는 순식간에 호수 속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다. 공기 중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던 그의 날개가 물속에서 남아 그를 지탱해 가라앉지 않게 해주었는데 겁에 질리고 상심하여 반쯤 사색이 된 그를 왕자가 땅 위로 끌어올려 주었다. 제7장 왕자는 학식이 깊은 사람을 만나다. 이 참혹한 실패에 대해 왕자는 그다지 크게 가슴 아파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별다른 탈출 수단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혹시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짐짓한번 기대를 해보았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왕자는 여전히 기회가 찾아오는 대로 언제든지 행복의 골짜기를 떠나겠다는 생각을 심중에 굳게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왕자의 상상력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었다. 바깥 세상으로 나갈 그 어떠한 전망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복두드리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차 불만에 빠져 수척해졌다. 그리하여 그 지역의 여러 나라에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우기가 시작되어 숲속을 돌아다니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을 때 왕자는 다시금 슬픔에 젖어 망연자실한 채 있기 시작했다. 비는 전혀 없이 세차게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하여 쏟아졌다. 골짜기를 둘러싸고 있는 산 위에서 구름이 비를 쏟아냈고 쏟아진 비는 사방 도처에서 경류를 이루어 평지로 흘러들었는데 마침내는 북쪽 산의 동굴로 빗물이 도저히 다 빠져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호수의 뚝마다 물이 넘쳐 흘렀으며 골짜기의 모든 평지는 침수되었다. 눈에 띄는 것이라곤 왕궁이 세워져 있는 언덕과 덤성덤성 보이는 오르막지대 몇 군데가 전부였다. 들짐승이건 집짐승이건 모두 풀밭을 버리고 산으로 피신해 올라갔다. 이 홍수로 인하여 왕자들은 모든 왕궁에 틀어박힌 채 실내의 오락거리를 찾아야 했는데 라셀라스 왕자의 경우 이멀락이라는 시인이 읊어주는 어떤 시에 특별히 관심이 끌렸다. 이 시는 인간의 여러 가지 처지와 상황에 대해 노래한 것이었다. 왕자는 시인을 자기 방으로 불러서 한 번 더 그 시를 암송해 보도록 시켰다. 그러고는 그와 좀 더 가깝게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왕자는 곧 세상 일을 그렇게 잘 알고 인생의 여러 모습을 그렇게 훌륭하게 묘사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된 것을 행복하게 여겼다. 왕자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것들은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골짜기에 갇혀 살아온 왕자로서는 전혀 모르는 것들이었다. 시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를 가엾게 여기는 한편 호기심에 찬 왕자의 태도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다. 왕자는 잠을 자야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길 정도로 이물락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으며 밤마다 어서 아침이 돌아와 즐거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어느 날 왕자는 이물락에게 그의 지난 내력을 이야기해보라고 명하면서 무슨 사정으로 또는 어떤 동기로 이 행복의 골짜기에 들어와 여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는지도 말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물락이 막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왕자는 음악회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따라서 왕자는 저녁 때까지 호기심을 눌러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8장 이물락의 지난 이야기. 열대지방에서는 날이 저문 다음에야 비로소 기분 전환이나 오락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음악 소리가 멈추고 공주들이 잠자리에 든 것은 한밤중이 다 되어서였다. 그러자 라셀라스 왕자는 그의 말벗인 이물락을 불러들여 그의 지난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요청했다. 왕자님, 이물락이 입을 열었다. 저의 지난 이야기는 그리 길지 않을 것이옵니다. 지식에만 헌신한 사람의 인생이란 그저 조용히 지나갈 뿐 이렇다 할 사건이나 굴곡이 거의 없는 법입니다.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혼자서 생각하는 것, 책을 읽거나 남의 말을 듣는 것, 묻고 탐구하거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학자가 하는 일의 전부이지요. 그런 사람은 허세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그저 세상을 떠돌아다닐 따름인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밖에는 알아주거나 평가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저는 나일강의 발원지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고이아마는 옛 이디오페아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5 왕국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고이아마라는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아프리카 내륙의 여러 나라와 홍해의 여러 항구 사이를 오가며 무역업을 하였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검소했으며 부지런했지만 좀 인색한 성품에 도량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부자가 되는 것뿐이었으며 고을의 수령들한테 약탈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재산을 숨겨놓는 일에만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때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 아버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감히 뺏는 자가 있다면 이는 분명 아버님께서 왕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신 탓임에 분명하오. 왕이라 모름지기 불의가 자행된 것뿐만 아니라 불의가 허용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버님께서 모르신단 말인가요? 내가 황제라면 백성들 중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억압받는 경우가 있을 때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요. 탐욕스러운 권력자한테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한 사람의 상인이 자신이 정직하게 벌어들인 재산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말에 내 피가 끓어오르. 백성들을 강탈하는 그 수령의 이름을 말해주시오. 황제이신 아버님께 그자의 죄악을 밝혀 고하겠소. 왕자님, 이물락이 대답하였다. 왕자님의 뜨거운 분노는 고결한 정의감과 젊음의 열정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왕자님의 아버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왕자님께서 알게 되실 날이, 그리고 그런 못된 수령에 대해 좀 더 참을성 있게 듣게 되실 날이 언젠가 올 것입니다.
아비시니아의 영토에서 억압은 흔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용인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잔악 행위를 완전히 방치할 수 있는 통치 형태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답니다. 지배와 종속관계란 본래 한쪽이 권력을 잡고 다른 쪽이 그에 복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권력이 인간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 그것은 때때로 남용되기 마련입니다. 최고 통치자가 빈틈없이 경계하고 살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훌륭히 수행해낸다 할지라도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마련이죠. 세상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최고 통치자가 결코 전부 다 알 수 없는 노릇이거니와 그가 알고 있는 범죄들조차도 제대로 다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오, 왕자가 말했다. 하지만 논쟁보다는 그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낫겠소. 그러니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시오. 이물락은 이야기를 다시 이어나갔다. 원래 저희 아버지는 상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교육도 저에게 시키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력이 아주 좋고 또 이해력도 빠르다는 것을 알고는 제가 언젠가는 아비시니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리라는 희망을 자주 피력하곤 했습니다. 왕자가 물었다. 그대의 아버지는 드러내놓고 말하거나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재산이 더 불어나기를 바랐더라 말이요? 그대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건 서로 맞지 않는 모순이므로 분명 어느 한쪽이 사실과 다름에 틀림없소. 이물락이 대답했다. 서로 모순인 두 가지 내용이 모두 올바른 것이 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모순을 이루는 두 가지 내용이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곧 모순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아마 저희 아버지는 그럼으로써 앞날이 더욱더 안전하고 든든해지기를 기대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인간이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바라는 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욕구가 다 채워진 저희 아버지의 경우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공상적 욕구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좀 가는 듯도 하오. 왕자가 말했다. 그대의 말을 가로막았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오. 이물락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저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식의 기쁨을 발견하고 지성의 즐거움과 창의력의 자랑스러움을 깨우쳐 알게 되자 저는 곧 마음속으로 부와 재물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고 천박한 생각밖에 지니지 못한 저희 아버지를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노파심 때문에 아버지는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 여행의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때까지 저는 여러 선생들을 계속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학문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매 순간 무언가 새롭게 배우는 것이 있었으므로 늘 만족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라서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저는 선생들에 대해 지녔던 존경심을 대부분 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업을 다 마쳤을 때쯤 저는 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지도 훌륭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상업에 눈을 떠야 할 때가 왔다고 결정했고 그리하여 숨겨놓았던 보화 보따리 중의 하나를 열어서 금 만냥을 세어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가 장사를 꾸려 나가야 하는 자본이다. 난 이것의 5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었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난 근면과 절약으로 그것을 지금과 같이 크게 키웠다. 자, 이것은 낭비해버리든지 불리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다. 만약 너가 태만이나 무분별한 충동으로 이것을 탕진해버리고 만다면 넌 내가 죽기 전까지 다시는 나한테 돈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가 4년 만에 이 자본을 2배로 늘린다면 너와 나는 그때부터 부자 간의 지배 종속관계를 넘어 친구이자 동업자로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는 기술이 나와 똑같이 훌륭한 사람은 언제든지 나와 동등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저는 값싼 물건들 꾸러미 속에 돈을 숨겨서 낙타에 싣고 화인들과 함께 홍해로 떠났습니다. 해안에 이르러 광대한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자 제 가슴은 마치 탈옥한 죄수처럼 흥분하여 쿵쿵 뛰었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이
가슴속에 불붙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아 다른 여러 나라의 풍속을 경험하고 아비시니아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여러 학문들을 배워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가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의무를 저에게 지울 때 제가 어기지 못할 서약 같은 것 대신 그저 제가 하기에 따라 부과될 하나의 벌칙만을 정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즉 지식의 샘물을 마심으로써 호기심의 갈증을 채우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장사를 해나가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저는 쉽사리 선주 한 사람과 안면을 트고는 어딘가 다른 나라로 가는 배편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곳을 선택해서 여행하고자 하는 동기 같은 것은 저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로 흘러가 떠돌아다니든 그저 내가 가보지 못한 나라에 가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수랏은 아라비아 해와 접한 인도 서해안의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수랏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고 아버지께는 제 의도를 밝히는 편지 한 장을 남겨놓았습니다.